인사 올리겠습니다. 서홍준기입니다. 사람은 뭐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실게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박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홍준기입니다. 괜찮으시면 정확한 발음을 해서 마스크 좀 벗고요. 그리고 앉아서 해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도 충분히 박수 소리가 컸는데요. 좀 릴렉스하고 이완하기 위해서 했고요. 오늘 사단법인 대한민국 힐링문화진흥원은 제가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우리 대한민국의 힐링, 개인의 힐링을 통한 개인의 행복, 또 사회 힐링을 통한 사회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방금 또 앞서 진행해 주신 우리 민들레 포럼의 조승진 사무총장님과 이제 함께 이 행사를 열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좀 전에 이상복 선생님께서 좋은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실 힐링으로 보면 제가 안 하고 그거 계속 들으면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사단법인 대한민국 힐링문화진흥원은 이런 행사를 쭉 했었고요. 민들레 포럼하고 이제 함께 한 게 오늘 두 번째인데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 없이 했는데 오늘 굉장히 민들레 포럼 우리 조승진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체계적으로 대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또 지난번에 뵌 분도 있고 또 사실 저희들 사단법인 우리 힐링문화진흥원에서 행사는 쭉 했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하신 분이라서 박양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윤희영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아마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희영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윤희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배가 고프면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당 충전 되셔서 이제 머리 회전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힐링하기 전에 이게 강의를 들을 때는 저는 이제 또 다른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교수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의 힐링을 이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정신과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선입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많이 되면서 공황장애 환자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감기에 걸리면 저희 자연스럽게 병원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도 숨기지 않고 요즘에는 정신과를 찾는 거에 대한 이제 문턱을 좀 많이 낮춰졌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저희 힐링 닥터 사공정구 죄송합니다. 사공정규 교수님께 여러분들이 많은 힐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어떤 병인지 저희 교수님께 한번 서두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황장애 그 서두에 답하기 전에 오늘 유튜브가 어디서 오셨죠? 올디스에 올디스 유튜브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디스 유튜브에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전문적 답의 원래 제 스타일은 현장에서 플로에서 질문을 바로 받고 바로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시스템을 이제 사회자 우리 윤희영 선생님을 두고 약간의 이제 주제를 공황장애로 해서 하고자 한 것은 아마 우리 조승진 사무총장께서 유튜브가 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아마 짤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한적인 주제를 만드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짤방송을 해서 하나하나 윤영 선생님 주신 말씀에 제가 답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자유 토론을 플로우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그게 편집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할까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어떤 병인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공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네? 붕 떠 있는 느낌. 네. 또요. 공황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 사실은 이게 이 흑백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진행상 그렇게 하겠고요. 인생은 흑백으로 논리를 쏘면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황이라는 게 아마 정확하게 제가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말을 못하지만 뉘앙스는 어떤 거냐 하면 심리적으로 오는 급성불안 상태가 공황입니다. 공황. 심리적으로 오는 급성불안이 공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공황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 달리 말하면 임상적으로 말하면 병적 개념이 아닙니다. 공황 요거 자체 두 단어는 심리적으로는 급성 불안 반응 정도 되는데요. 왜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있는데 만약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면 심장이 뛸까 안 뛸까? 그리고 뭐 호흡이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 빨라지죠. 그리고 뭐 정신이 멍하고 땀도 나고 그다음에 뭐 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자체는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급성불안 반응이 오는 것을 공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황은 급성불안이고 일반적인 불안도 여러분들 불안거리면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죠? 긍정적인 느낌 손대봐요. 불안거릴 때. 부정적인 느낌. 네, 원래는 이렇게 흑백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불안이란 것도 아까 전에 그 말을 급성불안은 공황인데 큰 개념으로는 또 불안이라 볼 수도 있잖아요. 불안이란 자체를 제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때도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벌써 2년 넘었나요? 대구가 코로나19로 2020년도 2월 달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을 때, 제가 그때 한 달 또 그 3월을 당시 안철수 국민당 대표하고 제가 그 의료봉사를 대구 동산병원에서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19 닥터로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우리가 뭐 불안 또 블루 우울 이런 게 많은데요. 이 불안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인 거예요. 불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19가 불안이 왔을 때 코로나19라는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 불안이 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호랑이가 왔는데 무섭지 않다. 그럼 호랑이하고 계속 같이 물론 뭐 호랑이하고 친하면 되는데 그러면 호랑이하고 있는데 도망을 가지 않는다면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호랑이나 어떤 불안을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불안이 닥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브레인, 뇌 반응이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코로나19가 약간 코로나19 때 불안하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너무 그걸 네거티브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가면 이제 불안증이라 그러죠. 불안증의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불안장애, 이제 장애가 되면 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코로나19 왔으니까 내가 이제 뭐 호랑이가 오면 불안한 것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반응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 이래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생존 반응이다 하고 해석을 하는 순간 병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황이란 것은 급성불안 반응을 공황이라 그러고요. 이게 병적인 개념이 되려면 공황 발작이라는 의학용어는 공황 발작이라 그러는데요. 발작이라는 말 느낌이 어때요? 어때요? 좋다, 나쁘다? 어감상 좋진 않죠. 어감상 이게 사실 발작이라는 것은 에브럽트 온셋, 갑자기 발생한 걸 공황 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 용어에서는 공황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두려움의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급성불안이 오는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호랑이가 나타난 것처럼 급성불안이 오는 공황 발작은 좀 어버노말, 비정상적 개념은 맞아요. 근데 발작이라는 자체가 여기서 뭐 방송 하여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발작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영어는 뭐 제가 잘 못하지만은 에브럽트 온셋이라고 갑작스러운 발병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공황 발작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안하지, 공황이라는 게 공황 발작이 한 번만 오잖아요. 이거는 공황 장애가 아니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공황 발작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은 아무런 호랑이도 없고 뭐 무서운 혹시 뭐 와이프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오는 게 이제 공황 발작이거든요. 그 공황 발작은 우리 인구의 약 30%는 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90%는 한 번만 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황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와야 되니까. 반복이라면 최소한 2번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공황에 반복적으로 올 확률이 줄어들죠. 여기에다가 이제 꼽히면 반복적으로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 발작은 일반 인구의 인생에서 한 30%가 온다. 거기서 공황 발작이 반복되어서 공황 장애로 하는 경우는 거기에 10%, 그러니까 토탈로 따지면 한 3%,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1생에서 공황 장애가 올 확률은 150만 명이다. 우리가 공황 장애가 현재 기준으로 진료 환자 기준으로 2019년도에 20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19만 얼마인데 20만 명 약간 안 돼요. 2019년 기준으로. 2010년도에 한 5만 명 됐는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나중에 그 질문이 있나?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 자, 그래서 공황 장애는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오는 장애를 말하는데 급성 불안 장애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면 4번 정도 놀랍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 공황 발작의 증상이 쉽게 말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 싶은데 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또 뭐 어지럽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환자분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내가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하는, 내가 이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증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 나중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쭉 CT부터 쭉 넣죠. 뇌졸중 증상하고도 유사한 증상도 있고 심장 MI, 그러니까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심근경색하고 유사한 증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했는데 이게 검사상 정상인 거예요. 거기 또 안 놀라고.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검사가 정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발작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또 발작이라는 용어에 한번 놀라고 발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공황 발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공황 정도만 표현하죠. 발작이 너무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장애라는 이 말에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공황장애의 대개 정신과의 병은 대개 장애가 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디프레시브 디소다, 우울장애입니다. 우리가 불안증이라 그러는데 왜 이 장애에 대한 너무 워낙 인상이 안 좋으니까 불안증도 의학적 용어는 불안장애고요. 공황장애는 공황증 이렇게는 잘 안 부르죠. 공황장애. 하여튼 어쨌든 정신과적인 질병은 장애인데 디스오더인데요. 우리가 왜 놀라냐면 이 장애를 디서빌리티로 생각하는 거예요. 디서빌리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태어나서 이제 능력이 디스되는, 능력이 불능되는 상태, 그죠? 태어나서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 할 때 장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어떤 병이 와서 내가 고쳐지지 않을 때 장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뭔가 내 능력이 없어진 문제라든가 후천적으로 병을 얻어서 내가 그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의미의 장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하는 디스오더는 한국말로 하면 병 정도 돼요. 감기도 병이죠. 영어로 따지면 디스오더는 순서가 약간 바뀌기 때문에 순서만 약간 바꿔주면 고쳐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개 이제 내과적 질병은 우리가 병이라고 그러고 당뇨병이라고 이제 당뇨장애라고 그러죠. 영어로 따지면 디지즈인데요. 디스이즈인데 편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는 상태하고 디스오더를 굳이 따지면 영어의 언어로 따지면 디스오더의 병이 디지즈 개념보다 약간 약한 개념이에요. 더 정상화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해석되면서 장애라는 단어에 또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어떤 병인가 일단 총론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가 교수님께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약간 시간을 약간 끊어주는 게 편집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주고 해야지. 뭐 박수 주고 해야지. 이게 조금 쉬었다 해주는 게 이게 원래 탁 치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공황장애가 불안장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는 연예인들이 대중의 관심이 언제 끊길지 몰라 많이 불안해하면서 네. 저희 주변에 보면 TV 네. 매체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연예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사실인가요? 이제 공황장애가 방금 우리 사회자분이 윤희영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불안장애 일종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급성불안장애인 거죠. 불안장애가 만성적으로 평소에 걱정이 많은 것은 이제 범불안장애라고 그러고요. 급성으로 오는 게 이제 공황장애인데요. 질문이 이제 공황장애는 연예인들이 많이 오니까 연예인병인가라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려다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울장애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임상연구원하고 방문 교수를 했고요. 우울장애, 공황장애가 전문이고 굳이 따지면 우울장애인데 뭐 우울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같이 갖고 있어서 제가 지금 교육부 자문위 대표로 등등의 일을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이게 상당히 유명하게 된 계기가 고 최진실 그게 되면서 좀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 장애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좀 많이 해소하고 치료에 많이 이제 대중적 입장에서는 그분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죠.
또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또 치료받으면 낫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사실은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대중화,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공황장애가 그 우리 대중들한테 대중화된 거는 2012년이에요. 좀 10년 됐어요. 2012년도에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오겠는데 뭐 이경규 씨, 뭐 김구라 씨 등등 이분들 되게 이제 굉장히 외향적이고 밝은 분들이죠. 겉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저도 직접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이제 내가 공황장애다 하면서 상당히 대중화를 시켜서 공황장애가 사실은 이 2012년도가 대중화의 원년이에요. 그런 단어는 저 혼자 써요. 일반적으로. 근데 2010년도에 그러니까 공황장애 5만 명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 뭐 19만 얼마인데 정확하게 러프하게 한 20만이 된 게 사실은 이게 공황장애가 갑자기 는 게 아니고요. 대중화되면서 편견이 다운되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환자한테 실제로 들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50대 된 이제 여성분 환자인데 제가 이제 공황장애로 진단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초반이에요. 초반에 옛날에 공황장애가 제일 처음에 2012년도 알려질 때 연예인들이 왜 주로 공항에 많이 가잖아요. 에어포트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생기는 장애다 뭐 이렇게 공황인데 공항으로 뭐 알려지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도 거의 한 10년 전 아마 그분 같아요. 네, 아주 웃겨서 이제 치료는 이제 잘 돼갖고 오시면서 그분이 이제 살려줘서 고맙다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증상이 없어지니까 자기 딸한테 엄마 공황장애다, 패닉 디소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이제 저한테 전해주던데 엄마가 연예인이야 어떻게 공황장애야 이렇게 말할 만큼 연예인 입고로 공황장애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는 이제 연예인들이 발표를 많이 해줘서 그렇지 공황장애는 뭐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어떤 환자분은 교수님 제가 외향적인 사람인데 사교적인 사람인데 공황장애 왜 걸립니까? 제가 그러면 거꾸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고혈압 안 걸립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황장애는 연예인병은 아니고 되게 이제 저희들 우리 보험공단 최근 기준을 따지면 진료받는 쪽으로 보면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 30대. 그런데 실제로 발병은 그보다 좀 더 빨라요. 왜냐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지금 대중화되긴 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공황장애가 대중화되기 전에 저희들의 그 연구 결과로는 공황장애가 정신과 의사, 공황장애 전문인 저한테까지 오기 전까지 의사를 10명을 거친다 그래요. 요즘은 아마 좀 10명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다른 과에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발병 세팅 이게 온셋하고 발병하고 치료받는 이게 텀이 상당히 긴 거죠. 어쨌든 환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기준 보험공단 기준으로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30대 다시 말해서 30대, 40대, 50대가 근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젊은 친구들 많고요. 그때 발병을 하고요.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제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죠. 예전에는 이제 많이 헤맸고, 우리 윤희영,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는 연예인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멋쩍 봤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교수님께서 방금 공황장애는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을 지금 원래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뭐든지 뭐 사실은 네, 제가 사실은 갑자기 아무거나 원래 제일 좋은 제가 거는요. 저는 플로우에서 자유주절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교수님께서 사실은 제가 다른 질문인데 왜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됐냐면 교수님께서
보통 공황을 진단받기 전에 한 10명의 의사, 여러분의 의사를 거치고 다른 과를 거치고 온다 하셨잖아요. 제 주변에도 친한 지인분들이 공황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경과를 가시는 분도 있고 정신과를 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신경과를 가시지 않고 정신과를 가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경과에서는 안정제를 처방해주고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야 된다.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 저희가 들었을 때는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희 뇌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거를 제대로 원활하게 분비를 하고 일반인과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는데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이 성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그 공황장애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이 라이브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 초반에 여기 잔종이 있는데 우리 윤영 선생이 공황장애 총론적인 의미에서 묻는가하고 연예인 배우 묻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이렇게 라이브 한 게 굉장히 저는 좋아요. 정신과는 크게 나눌 때 병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세하게 나누면 더 많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지만은 우리가 개념상 정신과는 이제 크게 나누면 뭐 여러 가지 단순히 나누면 정신병 계통, 조현병 같이 이런 계통,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등의 신경증 개념, 다른 말로 하면 노이로제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 신경증 개념은 사실은 뭐 모든 병이 누구나 다 걸리지만은 정말 뭐 우리가 감기 누구나 다 걸리듯이 물론 이제 정신병 개념은 다른 과로 따지면 뭐 암 같은 거죠. 그러나 암도 요즘 치료되니까 조현병도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근데 개념상 말씀드리면 이 신경증, 정신병 이 개념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황장애는 그렇게 요즘은 말하는데 이 1950년, 60년대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가벼운 우울장애, 불면증 다 합해서 노이로제라 그랬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신경증. 이 신경증 개념 때문에 신경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다른 나라인데 하나는 저 밑에 있고 하나는 저 유럽에 있는데 이거 헷갈리는 개념 같아요.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요.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4년 하고 등등 해서 지금 정신과 레지던트까지 포함해서 지금 33년째 정신과 환자 보고 있고 교수 26년 차인데요. 신경과는요. 뇌졸중을 주로 보는 과예요. 근육질환하고. 그러니까 정신과가 신경증, 성격장애, 정신병을 보는 거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어하고 국어 이상 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영어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를 모르는데 국어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병의 개념에서 이제 공황장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향적인데 왜 걸리냐 뭐 이렇게 말하는 등등이 있는 것도 제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다른 과로 좀 설명을 해서 한번 드릴게요. 뚱뚱한 사람이 당뇨병 잘 걸려요? 빼빼한 사람이 잘 걸려요? 확률적으로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뚱뚱한 사람이 확률이 높습니다. 빼빼한 사람이 안 걸리는 건 아니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이 잘 걸려요? 안 피우는 사람이 잘 걸려요? 그렇죠. 확률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이란 것은 의학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당 컨트롤을 못하게 혈당이 높아지죠. 혈당이 높아지면 쉽게 말하면 설탕피죠. 피가 뻑뻑하죠.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높아진 이 피가 돌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눈으로 가면 눈의 문제, 그다음에 심장으로 하면 심장의 문제, 그다음에 콩팥으로 하면 콩팥의 문제, 다리로 가면 버거시 병 그런 등등의 문제. 물론 당뇨병은 잘 컨트롤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예, 그러한 병인데 그래서 당뇨약을 주는 것은 췌장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것을 도와주는 개념이죠. 자, 우울증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걸릴까요? 안 받으면 잘 걸릴까요? 확률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뇨병이 빼빼한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거는요. 자기가 체질이 당뇨가 걸리기 쉬운 체질, 다른 말로 하면 인슐린의 췌장 기능이 약하게 타고났다면 빼빼해도 걸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뇨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서양 분들 보면 굉장히 뚱뚱한데도 생각보다 당뇨가 우리보다 적어요. 왜냐 그러면 당뇨에 대한 체질이 강화된 DNA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농경민족이고 또 말을 타고 이랬기 때문에 운동을 충분히 했고 요즘식으로 따지면 한국 음식은 건강 음식이에요. 그 자체가. 패스트푸드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췌장의 인슐린이 강화될 필요가 없는 인간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강화를 안 시킨 거예요. 우리 DNA가. 그런데 최근에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차 타고 다가 잘 안 걷죠. 패스트푸드 먹죠. 과식하죠. 이러니까 우리가 체질이 약한데 이게 갖다 붙으니까 당뇨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확률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확률은 높아지지만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아도 이제 당뇨하고 비교하면 뇌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췌장이나 신체에 있는 건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전달 물질은 예전 의학 용어로는 뇌내 호르몬인데 요즘은 뇌내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어쨌든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한 개만 설명을 드리면 우울증이 오려면 내가 뇌 속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기능이 떨어지면 와요. 그렇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로토닌 시스템이 튼튼하면 우울증은 안 와요. 딴 병 오겠지. 내가 췌장의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튼튼하게 체질적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뚱뚱해도 당뇨는 안 오고 딴 병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등등을 받았을 때 모든 정신적, 신체적 질병은 다 오는데 자기가 가장 취약한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울증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내가 인위적으로 세로토닌을 낮추는 어떤 약을 먹으면 우울증 와요. 내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렇다면 당뇨병에 우리가 너무 당뇨가 혈당이 높을 때에는 당연히 인슐린 기능을 높이는 약을 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울증 환자 요즘은 좀 덜한데 우울증 환자 중에 우울장인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울증으로 해주죠. 우울증입니다 하고 진단하고 약을 주면 환자분들이 우울증은 마음의 병인데 왜 약을 줍니까? 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뇨병은 그렇게 따지면 당뇨병은 신체의 병인데 왜 약을 줍니까? 똑같은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도 혈당이 만약에 100이 정상인데 공복실당으로 120, 130이 되면 우리가 내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약을 안 주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먼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잡히지 않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주고 그리고 약을 주고는 좀 조절되고 난 다음에 개념이 뭐죠? 운동과 식이요법을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공황장애로 다시 넘어가서 공황장애가 자기가 그러한 혈당이 마음 먹고 컨트롤이 내가 마음 잘 먹으면 혈당이 떨어진다고 하면 병이 아니죠. 공황발작 증상이 내가 마음을 잘 먹어서 사라진다고 하면 병이 아니죠. 기침을 많이 했는 게 감기인데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기침이 의지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병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공황장애에서 일단 기본은 당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모든 병은 정신과 개념을 딴 거하고 똑같이 보아버리면 편견이 거의 99.9% 없어져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증상이 왔을 때 약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 입장에서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죽을 것 같은 게 계속 와봐요. 이거 진짜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게 계속 와봐요. 안 죽는 거 알아도 괴로워요. 그래서 약을 쓰고 그 다음에는 내과로 따지면 운동요법하고 식이요법하고 비슷한 게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저는 사실은 오늘은 병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저희 힐링 토크는 주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나 인생을 살면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주로 어디 갑니까? 솔직하게. 네. 어디 가는데? 어려울 때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어려워요? 나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있다면 손 들어와요. 만약에 손을 들었다면 그분은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가 토요일은 쉬니까 월요일날 나랑 출근할 때 같이 가야 돼요. 이번에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려울 때 어디 가요? 집에 가도 되고 또 어디? 뭐 종교의 힘을 종교 또 어디? 친구 또 가잖아 어디? 그래. 자, 그래서 사실은 어려울 때 제가 뭐 종교적인 딴 거 표현하는 게 거기도 맞지만 사실 어려울 때 이게 어려울 때 해법을 찾는 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해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병 갖고는 잘 안 하고 그냥 이게 전보러 올 때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주는 거를 제가 힐링 토크가 원래 마음 처방이 그걸 하는데 오늘 이제 병리주는 그래서 실제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운동요법하고 식이요법은 우리가 되게 다 알아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하고 뭐 땀나게 운동하고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아마 내일자로 이제 매일신문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적은 칼럼이 아마 오늘 인터넷 치면 사공중교 치면 네이버로 치면 인터넷에 최신순으로 치면 아마 매일신문 칼럼이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데 내일 아침자로 나오는데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어른도 어린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가 곧 인생 관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사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기 뭐 계신 분들이 다 사실은요 인생을 사는 데는 유치원만 배워도 돼요. 조금 더 치지면 초등학교까지 배우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도 영어 수학의 100분의 1 정도만 스트레스 관리, 다른 말로 하면 인생 관리,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면 수학 공부에 100분을 하면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뭐 정신과에 대한 뭐 등등 뭐 핑계도 등등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제가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아까 치료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뇨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또 이제 스트레스 관리인데 이게 공황장애는 주로 가장 중요한 치료가 스트레스 관리가 이제 보통 의학 용어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어주는 치료.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하죠. 그래서 공황장애 증상이 풀로, 그러니까 이게 진단 기준이 요 정도 오면, 이 당뇨병을 따지면 이게 한 공복실당이 한 100에서 한 120 사이가 되면 약을 먼저 안 쓰고 운동요법, 식이요법하고 공황장애도 그 정도, 요 정도 되는 증상 우리가 이제 리미티드 패닉 어택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제한된 공황 발작 증상이면 약을 안 쓰고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하고요. 그 제한된 공황 발작이 넘는 경우에는 당뇨병을 따지면 뭐 혈당이 그 2pps가 아마 200이 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황장애든 모든 병의 원인은 체질적 원인. 근데 의사들은 체질적인 원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생물학적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사회적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는 거. 당뇨병도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오고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그 병이 더 악화되거나 발병 확률은 높습니다. 신체적 병조차도. 그래서 원인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약물 치료도 있고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치료 이제 당뇨병을 따지면 약물 치료하고 운동과 식이요법 요게 대표적인 2대 산맥이잖아요.
그럼 공황장애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가 치료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2대 3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